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심이라고 합니다. 올해 72이에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면서도 가장 통쾌했던 사건입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전부 사실이에요. 제가 직접 겪은 일이니까요. 이 이야기는 2년 전 가을부터 시작됩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평범한 할머니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라디오 틀어놓고 시장 가서 장보고 동네 친구들이랑 차 마시고 그런 평온한 일상이었죠. 그런데 그 평온함 속에서 누군가는 제 죽음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군가는 바로 제 며느리였어요. 처음 미란이를 봤을 때가 기억납니다. 막내 아들 준호가 데려온 날이었죠. 어머니 인사드려요. 저 김미란이에요. 35살쯤 되어 보이는 정말 고운 여자였어요. 키도 크고 날씬하고 얼굴은 여배우처럼 예뻤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 눈물까지 글썽이더라고요. 어머니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어머니 자랑을 엄청 했거든요. 그 말에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막내 준호가 드디어 철이 들었구나. 좋은 사람 만났구나 싶었거든요. 준호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제가 좀 많은 아이였어요. 형들은 다 대학도 나오고 사업도 했는데 준호는 고졸에다 하는 일마다 번번이 망했죠. 엄마 돈 좀 빌려줘. 이번엔 진짜 대박 난다니까. 그렇게 말하고는 주식으로 사업으로 도박으로 다 날렸어요. 심지어 사채까지 썼다가 제가 막판에 집을 담보로 잡아서 갚아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가 결혼을 한다니 그것도 저렇게 괜찮아 보이는 여자랑 저는 정말 기뻤어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준호 형편이 어려우니까 제가 비용을 댔죠. 신혼집도 제 돈으로 전세 얻어줬고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미란이가 절을 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저는 정말로 착한 며느리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6개월간은 정말 좋았어요. 미란이는 주말마다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늘 과일이나 반찬을 들고 왔죠. 어머니 제가 찜닭 해왔어요. 어머니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어머니 산책 가실래요? 날씨 좋은데 집에만 계시면 안 돼요. 효부상을 받을 만했어요. 동네 사람들도 부러워했습니다. 아이고 정심씨 복 받았네. 며느리가 저렇게 잘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까지는요. 변화는 미묘하게 시작됐습니다. 어머니 혹시 통장이 몇 개나 되세요? 어느 날 미란이가 물었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아니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하니까 제가 관리 좀 해드리려고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깜빡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듯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왠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아직 정신 멀쩡하니까 내가 관리할게. 어머니 저 그런 뜻이 아니라. 미란이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그 순간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짜증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그 후로 질문이 계속됐어요. 어머니 진명이가 어머니시죠? 어머니 보험은 어떤 거 드셨어요? 어머니 요양원 한번 알아볼까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점점 노골적이 됐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이 집 너무 크시잖아요. 팔아서 작은 데로 옮기시고 남은 돈은 준호한테 사업자금으로. 안 돼.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집은 네 시아버지가 평생 모아서 산 거야. 내가 죽어도 못 팔아. 어머니. 미란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저한테 소리를 지른 게.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준호 오빠는 지금 빚도 많고 힘들다고요. 그건 준호가 책임질 일이지. 내가 집을 팔아서 해결할 일은 아니야. 그날 미란이는 화를 내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아예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2개월이 지났을까요? 준호가 찾아왔어요. 엄마. 왜? 미란이가 많이 힘들어해. 엄마가 자기를 믿지 않는다고. 준호야. 저는 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너희 뭐 숨기는 거 있니? 숨기긴 뭘 숨겨. 그냥 엄마가 너무 고집이 세셔서 답답하다는 거지. 집 팔라는 소리 다신 하지 마라. 안 된다. 엄마. 준호가 책상을 탁 쳤어요. 엄마는 나한테 관심도 없어?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아?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서 협박해. 그건 내가 도박을 해서 그런 거잖아. 그래 내 잘못이야. 근데 내가 엄마 아들 아니야? 도와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야. 돈은 1,000만 원까지 줄게. 대신 집은 못 팔아. 1,000만 원? 준호가 비웃었어요. 그걸로 뭘 하라고? 내 빚이 얼만데? 그럼 내가 일을 해서 갚아야지. 에휴 답답해서. 준호는 화를 내며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연락이 끊겼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들이 이미 제 죽음을 계획하고 있다는 걸. 3월 어느 화요일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미란이었어요. 3달 만이었죠. 문을 열자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비닐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죄송했어요. 제가 철없었어요. 다시 잘해볼게요. 그래. 제가 홍삼 음료 좋은 거 샀어요.
어머니 건강에 좋대요. 하루에 한 포씩 드세요. 봉지 안에는 고급스러워 보이는 홍삼 음료 박스가 들어 있었어요. 30포들이었습니다. 이거 비싼 건데 괜찮겠니? 에이,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미란이는 그날 부엌 청소도 해주고 저녁까지 해줬어요. 마치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홍삼 꼭 매일 드세요. 약속이에요. 그래, 알았어. 그들이 돌아간 후 저는 홍삼 한 포를 뜯었습니다. 달콤한 맛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쓴맛이 뒤에 남았습니다. 이 제품이 원래 이런가? 찜찜한 마음에 저는 나머지 홍삼 음료를 냉장고 깊숙이 넣어뒀어요. 그리고 다음날 동네 약국에 들렀습니다. 사장님, 이 홍삼 음료 맛 좀 봐주실 수 있어요?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요. 약사 선생님이 홍삼 음료를 받아들더니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약사 선생님의 표정이 굳었어요. 색깔이 좀 이상한데요? 원래 홍삼 음료는 이렇게 탁하지 않거든요. 그럼? 혹시 개봉된 지 오래된 거 아니에요? 아니, 어제 받은 건데요. 이상하네요. 할머니, 이거 드시지 마세요. 일단 보건소 가서 검사 받아보세요. 다음날 보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큰일 날 뻔하셨어요. 담당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홍삼 음료에 독극물이 섞여 있어요. 디곡신이라고 심장 관련 약인데 과다 복용하면 사망할 수 있는 물질이에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누가 주신 거예요? 며느리요. 뭐라고요? 저는 그 길로 경찰서에 갔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할머니, 이거 정말 며느리분이 주신 게 확실하세요? 네, 확실해요. 제 눈앞에서 꺼내줬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형사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홍삼 음료, 며느리분 지문이 안 나와요. 할머니 지문만 나오거든요. 그럼? 며느리분이 장갑을 끼고 만졌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독을 탄 거죠. 어느 쪽이든 며느리분이 직접 했다는 증거가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직접 가져온 건데요. 그것만으로는 기소가 힘듭니다. 제가 산 제품이 원래 그랬어요. 저도 몰랐어요라고 하면 끝이에요. 세상에. 게다가 할머니께서 실제로 피해를 입으신 것도 아니잖아요. 미수도 아니고 예비 단계예요. 법적으로 처벌이 어려워요. 저는 허탈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조사는 계속하겠습니다. 며느리분 소환해서 조사하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은 변호사 선임하면 빠져나갈 확률이 높아요. 할머니, 조심하세요. 며느리분하고 당분간 만나지 마시고요.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서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 며느리가 내 아들이.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자꾸만 생각이 났거든요. 미란이의 웃는 얼굴, 준노의 차가운 눈빛. 내가 정말 죽을 뻔했구나. 시계를 보니 새벽 1시였어요. 잠을 청하려는데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각사각. 누군가 제 집 현관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미란이가? 저는 조용히 일어나 현관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구멍으로 밖을 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착각인가? 다시 침대로 돌아가려는데 이번엔 현관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려고 하고 있었어요. 누구세요? 소리를 지르자 밖에서 인기척이 뚝 끊겼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경찰에 신고하려는데 복도에서 발소리가 멀어지는 게 들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현관문 앞에 무언가 놓여 있었어요. 작은 봉투였습니다.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제 사진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찍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사진 위에 빨간 펜으로 X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어요. 이건 협박이야. 바로 그때 1층에서 누군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제 집 앞에서 멈췄어요. 똑똑똑. 조심스럽게 노크하는 소리. 할머니 저예요. 1층 사는 민수입니다. 민수? 아, 1층에 사는 그 조용한 청년. 항상 인사 잘하고 예의 바른 아이죠. 왜 그래, 민수야? 문을 열자 민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할머니 죄송한데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민수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여기서 말하긴 그렇고요. 제 사무실로 가시면 안 될까요? 중요한 얘기예요. 사무실? 내 할머니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세요. 진수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진수가 저를 데려간 곳은 동네 끝자락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탐정사무소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탐정사무소? 네, 제 형이 운영하는 곳이에요. 저는 형 일 도와주고 있고요. 사무실 안에는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진수와 닮았지만 더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할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민우라고 합니다. 민우가 악수를 청했어요. 앉으세요. 차 드릴게요.
차를 받아 마시는데 민우가 서류 뭉치를 제 앞에 놓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첫 번째 서류는 결혼식 사진이었어요. 미란이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옆에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이 사람 누구예요? 박재호. 미란이의 첫 번째 남편입니다. 첫 번째. 소름이 끼쳤어요. 결혼 6개월 만에 사망했어요. 사인은 심장마비. 생명보험금 3억 원. 두 번째 사진을 넘겼습니다. 똑같은 미란이. 똑같은 웃음. 다른 남자. 김동욱 두 번째 남편 결혼 1년 만에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사망. 보험금 5억 원, 그리고 강남에 있던 빌딩 한 채. 세 번째 사진. 최민호. 세 번째 남편. 결혼 8개월 만에 가스 중독으로 사망. 보험금 7억 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럼 우리 준호는? 네 번째 타깃이었습니다. 민우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근데 할머니, 준호 씨는 재산이 별로 없잖아요. 빚만 2억이고요. 그래서 타깃이 바뀐 겁니다. 나한테로. 네. 할머니를 먼저 제거하고 준노 씨 명의로 상속받은 다음 준노 씨를 처리할 계획이었어요. 세상에. 더 있습니다. 민우가 노트북을 돌려 보여줬어요. CCTV 영상이었습니다. 어느 카페. 미란이와 준호가 마주 앉아 있었어요. 언제 할 거야? 준호의 목소리. 조급해하지 마. 완벽하게 해야지. 미란이가 담배를 피우며 대답했어요. 홍삼 음료는 실패했어. 그 늙은이가 보건소에 가져갔대. 뭐? 그럼 경찰한테 걸리는 거 아냐? 아니야. 증거 없어. 내가 장갑 끼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다른 방법 써야지. 이번엔 확실하게. 미란이가 가방에서 작은 유리병을 꺼냈어요. 이게 뭔데? 인슐린 과다 투여. 당뇨병 환자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어. 어차피 그 나이 먹은 사람들 당뇨 많잖아. 역시 당신이야. 준호가 웃었어요. 영상이 멈췄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어요. 할머니, 민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 씨도 공범입니다. 아니, 어쩌면 준노 씨가 먼저 제안했을 수도 있어요. 내 아들이 그런 짓을 하다니 눈물이 났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어요. 그냥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경찰은 안 되나요? 이 정도 증거로는 힘들어요. 진수가 대답했습니다. CCTV는 있지만 실제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잖아요. 대화만 한 거니까요. 좋은 변호사 선임하면 다 빠져나갈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현행범으로 잡아야 합니다. 민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할머니께서 미끼가 되셔야 해요. 민우가 설명한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제가 죽는 겁니다. 가짜 죽음이에요. 병원과 협조해서 사망 진단서도 만들고 장례식장까지 예약하는 거죠. 미란이와 준호가 완전히 안심하게 만들어야 해요. 할머니가 죽었다고 믿게요. 그 다음은요? 그들의 행동을 24시간 감시합니다. 보험금 청구하는지, 집 처분하려는지, 다음 계획을 짜는지 전부 녹음하고 녹화해요. 그리고요? 할머니께서 부활하시는 겁니다. 민우가 웃었어요. 장례식장에 할머니가 멀쩡히 걸어 들어가세요. 그들 앞에서요. 그럼 저것들이 패닉 상태가 됩니다. 당황하면 실수를 해요. 그때 결정적 증거를 잡는 거죠.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합니다. 민우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자칫하면 할머니가 정말로. 하지만 이 방법밖에 없어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합시다. 할머니,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죽을 목숨이에요. 그럼 차라리 싸우다 죽는 게 낫죠. 그렇게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3월 22일 목요일 오후, 저는 동네 슈퍼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아니, 쓰러진 척했죠. 으악, 할머니. 슈퍼 주인 아주머니가 비명을 질렀어요. 구급차가 왔고 저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민우가 섭외한 의사 선생님이 저를 진찰했어요. 뇌출혈입니다. 상태가 위중해요.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준호에게 연락이 갔어요. 1시간 후 준호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CCTV로 지켜보는데 준호의 표정이 밝았어요. 슬픔이 아니라 안도. 아니, 기쁨에 가까웠습니다. 의사 선생님, 어머니 상태가 어떻습니까?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준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복도로 나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엄마 오늘 못 넘길 것 같대. 진짜? 확실해? 응. 의사가 그러는데 뭐. 하. 미란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드디어 끝나네. 고생했어. 자기야, 오늘 저녁엔 좋은 거 먹자. 장례는 간단하게 치르고 바로 보험 처리하자. 그리고 집 매물 내놓고. 알았어, 사랑해, 자기. 나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모니터 너머로 그 대화를 듣던 저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길래. 그날 밤 11시 58분. 사망 확인합니다. 의사의 선언이 떨어졌어요. 저는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서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심전도는 미리 조작해둔 거였고요. 준호는 병실 밖에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엄마 방금 죽었어. 축하해. 자기 우리 이제 부자야. 두 사람의 웃음소리, 그걸 녹음기가 또렷하게 잡아냈습니다. 3일 후 3월 25일 일요일, 장례식장은 한산했어요. 준호가 일부러 조촐하게 치렀거든요. 문상객도 별로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 몇 명이 전부였어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맙습니다. 준호는 건성으로 인사했어요. 옆에 앉은 미란이는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요. 자기야, 보험회사에서 서류 요청 들어왔어. 오케이, 내일 바로 처리하자. 집 매물도 올렸어. 중개사가 이번 주 안에 보러 온대. 빠르네. 위치가 좋잖아. 금방 팔릴 거래. 그들은 제 영정 사진 앞에서 돈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어머, 정심 할머니 장례식이 여기래서 왔는데. 조문객이 들어왔어요. 동네 슈퍼주인 아주머니였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아까 시장에서 할머니 봤거든요. 네? 준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요? 우리 어머니를요? 네. 생선 사시던데, 그럼 누가 돌아가신 거예요? 바로 그때 장례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저였어요. 검은 옷을 입고 생선이 든 비닐봉지를 들고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누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문상 왔는데.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어요. 준호와 미란이가 얼어붙었습니다. 입을 딱 벌린 채로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미란이는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왜들 그래? 저는 태연하게 물었어요. 누구 장례식인데? 나도 인사드리러 왔지. 엄마. 엄마가 어떻게? 어떻게는 무슨 내가 왜? 저는 영정 사진을 봤습니다. 제 사진이었어요. 어머, 이거 내 사진이네? 조문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게 무슨 일이야? 할머니가 살아계시잖아. 자기야, 뭐야? 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미란이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이게 무슨? 준호야. 저는 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너 나 죽은 줄 알았지? 엄마, 그게. 실망했니? 내가 살아서. 아니, 그게 아니라. 병원에서 죽었다면서. 의사가 사망 확인했다면서. 준호가 뒤로 물러섰어요. 엄마 오해야. 우리는 그냥. 그냥 뭐? 제가 한 발짝 다가가자 미란이가 벌떡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준호도 따라 나갔어요. 저는 그들을 쫓지 않았습니다. 쫓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민우와 민수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우와 민수가 집 안 곳곳에 카메라와 녹음기를 설치했어요. 할머니, 오늘 밤이 고비예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저들은 완전히 패닉 상태예요. 당황한 사람은 실수를 하죠. 오늘 밤 반드시 뭔가 시도할 겁니다. 준비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찰은요? 대기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신호 보내시면 5분 안에 도착합니다. 알겠어요. 밤 10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 모니터를 보니 준호와 미란이가 서 있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저는 침착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왜 왔니? 엄마. 준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우리 얘기 좀 하자. 들어와.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미란이는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엄마, 오늘 일은 오해가 있었어. 준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을 너무 빨리 치른 거야.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해서. 근데 오진이었나 봐. 그래? 응, 미안해 엄마. 우리가 너무 놀라서 그랬어. 괜찮아. 저는 웃었어요.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니까. 준호와 미란이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엄마, 그럼 이제 좀 쉬어. 우리는 갈게. 잠깐. 제가 부엌으로 갔어요. 차라도 한잔하고 가렴. 차를 끓이는 동안 거울로 거실을 봤습니다. 미란이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주사기였습니다. 준호에게 뭐라고 속삭였어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태연한 척 차를 들고 나갔습니다. 고마워 엄마. 준호가 차를 받았어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엄마. 미란이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사과드릴 게 있어요. 뭔데? 사실은 저희가 돈이 너무 급해서요. 어머니 재산 좀 미리 받을 수 있을까 했거든요. 나. 근데 너무 조급했나 봐요. 미안해요. 미란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이제라도 저희 도와주실 수 있죠? 그럼 당연하지. 제가 대답하자 미란이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소름 끼칠 만큼 차가웠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미란이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손으로 가방을 더듬었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지금이라는 걸. 근데 말이야. 제가 말했어요. 너희 내가 바보인 줄 알았지? 네? 홍삼 음료에 독 탄 것도 알아. 나를 죽이려고 한 것도 다 알아. 미란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준호야. 저는 아들을 봤어요. 내가 공범인 것도 안다. 엄마,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헛소리? 저는 웃었어요. 엄마 언제 죽어라고 한 게 헛소리니? 빨리 처리하자고 한 게 헛소리야.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어떡해. 다 녹음했어. 뭐? 너희 대화 CCTV 증거 다 있어. 경찰한테도 넘겼고. 미란이가 가방에서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이 할망구가. 그녀가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저는 재빨리 옆으로 피했습니다. 70살 몸이지만 생존 본능은 놀라웠거든요. 안 돼. 준호가 미란이를 붙잡았어요. 여기 카메라 있을지도 몰라. 이 할망구 오늘 죽여야 해. 미란이가 발악했습니다. 바로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경찰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꼼짝 마!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살인 미수 및 살인 예비 혐의로 긴급 체포. 미란이가 주사기를 떨어뜨렸어요. 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준호가 울먹였어요. 미안해. 나 정신이 없었어. 미란이가 자꾸. 닥쳐. 미란이가 소리쳤어요. 이 새끼가 먼저 제안했어. 엄마 죽여서 돈 타자고. 뭐라고? 준호가 발끈했어요. 야, 네가 나한테 접근한 거잖아. 내 엄마 재산 알고. 둘이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끝났다는 안도감만 들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우가 달려왔어요. 응. 괜찮아. 정말 대단하세요. 무서우셨을 텐데. 이제 끝난 거지? 네. 완벽한 증거 확보했어요. 현행범이라 빠져나갈 수 없어요. 준호와 미란이는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갔습니다. 준호가 뒤돌아봤어요. 엄마.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볼 것도 들을 것도 없었거든요. 재판은 6개월간 진행됐어요. 언론이 난리였습니다. 70대 할머니 연쇄살인범 며느리 직접 잡아 효부 가면 쓴 살인마 4번째 범행 직전 체포. 아들까지 공범. 충격적인 가족 범죄. 저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증인, 피고인이 정말로 증인을 살해하려 했다고 확신하십니까? 검사가 물었어요. 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며느리는 연쇄살인범입니다. 저는 4번째 피해자가 될 뻔했어요. 피고인에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저는 미란이를 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게 무서워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랑하는 척, 효도하는 척, 착한 며느리인 척. 전부 연기였죠. 사람을 죽이고 돈을 빼앗는 게 당신한텐 그냥 일이었던 거예요. 당신이 죽인 3사람, 그 사람들한테는 가족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당신은 그들의 생명을 돈으로 바꿨어요. 미란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후회 안 해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바보 같은 남자들이 알아서 걸려든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조용히!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재판부는 준호도 신문했습니다. 피고인 김준호, 친모를 살해하려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준호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돈이 필요했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빚도 많고 미란이 나를 떠날 것 같았어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았어요. 친모를 죽여서라도! 죄송합니다. 준호가 저를 봤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나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9월 15일 선고 공판이 열렸어요. 피고인 김미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피고인 김준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판결이 떨어지는 순간 미란이가 웃었어요. 재미있네요. 결국 졌군요. 그녀는 끌려가면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울고 있었어요. 엄마. 저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한 달 후 민우와 민수가 저를 찾아왔어요. 할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래. 너희는? 저희는 바빠요. 의뢰가 많아져서요. 민우가 웃었어요. 할머니 사건이 언론에 나가면서 저희 사무실이 유명해졌거든요. 그래? 다행이네. 그래서 말인데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할머니 저희랑 같이 일하실 생각 없으세요? 일? 내 탐정 일이요. 저는 웃었어요. 내가? 70이 넘은 할머니가? 할머니 같은 분이 필요해요. 민우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노인 관련 사기나 범죄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하기도 어려워하시고요. 할머니가 계시면 그분들이 편하게 의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할머니, 이번 사건 해결하시면서 느끼지 않으셨어요? 할머니 자신도 몰랐던 능력을요.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제가 생각보다 강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70년을 살아온 경험이 힘이 될 수 있다는 것도요. 좋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볼게. 그렇게 저는 탐정이 됐습니다. 여보세요, 민우 탐정 사무소입니다. 전화를 받는 게 제 첫 일이었어요. 아, 네.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요? 증거를 잡고 싶으시다고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처음 맡은 사건은 간단했어요. 60대 할아버지의 외도 조사였죠. 며칠간 미행한 끝에 증거를 확보했고 의뢰인 할머니는 통쾌하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 할머니 아니었으면 평생 속고 살았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뿌듯했어요. 두 번째 사건은 더 심각했습니다. 70대 할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제 아들이 제 돈을 다 가져갔어요. 통장을 전부 비워버렸다고요. 어머 세상에. 경찰에 신고했는데 아들이 엄마가 준 거라고 우기더라고요. 증거가 없대요. 저는 민우와 함께 조사를 시작했어요. CCTV를 추적하고 은행 기록을 뒤졌습니다. 결국 아들이 어머니를 협박해서 돈을 빼낸 증거를 찾아냈어요. 할머니, 이제 아드님 고소할 수 있어요. 정말요? 정말 제 돈 돌려받을 수 있어요? 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 할머니가 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내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게 하자. 나처럼 당하는 사람이 없게 하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사건은 계속 들어왔어요. 보이스피싱 당한 할아버지, 요양원에서 학대받는 할머니, 재산을 빼앗긴 어르신들. 저는 그분들을 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위험한 일도 있었어요. 한 번은 사기꾼 조직에 들킬 뻔했고 한 번은 협박을 받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1년이 지났어요. 지금 저는 민우 탐정 사무소의 정식 탐정입니다. 명함도 있어요. 정심 시니어 전문 탐정. 동네 사람들은 저를 탐정 할머니라고 불러요. 탐정 할머니, 우리 집 강아지 잃어버렸는데 찾아주실 수 있어요? 할머니, 우리 엄마가 보이스피싱 당한 것 같은데 도와주세요. 바쁘지만 행복합니다. 며칠 전에는 경찰서에서 표창장도 받았어요. 범죄 예방에 기여한 공로. 표창장을 받으면서 생각했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 70년을 평범한 주부로 살았어요.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고 손주 돌보고. 그게 전부였죠. 근데 70살의 며느리한테 죽을 뻔하고 탐정이 됐어요. 웃기죠? 하지만 저는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것 같거든요. 준호는 교도소에 있어요. 한 번 면회를 갔었어요. 엄마, 준호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나가면 다시 잘할게. 진짜 착하게 살게. 저는 한참을 그 아이를 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준호야. 응, 엄마.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엄마.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낳고 키운 자식이지. 근데 너는 나를 죽이려 했어. 돈 때문에. 눈물이 났어요. 그게 얼마나 아픈지 너는 모를 거야. 엄마. 미안해. 미안하다고 용서가 되는 게 아니야. 너는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해. 15년 후에 나오거든. 그때 다시 생각해볼기에 네가 진짜 변했는지.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준호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미란이는 소식이 없어요. 무기징역이니까 평생 감옥에 있겠죠. 가끔 뉴스에서 봅니다. 그녀와 비슷한 사건들, 결혼해서 배우자를 죽이고 보험금을 타는 사람들, 가족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는 사람들. 그럴 때마다 저는 다짐해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런 피해자를 막아야겠다. 오늘도 전화가 울립니다. 여보세요, 민우 탐정 사무소입니다. 할머니, 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떨리는 목소리예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 목소리. 무슨 일이세요? 제 딸이 저를. 우는 소리가 들려요. 저는 침착하게 말합니다. 진정하세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정말 도와주실 수 있어요? 네. 제가 할머니 편이에요. 전화를 끊고 민우를 봅니다. 새 사건이에요. 어떤 건데요? 가족 범죄 딸이 엄마를 협박하는 것 같아요. 또 그런 케이스네요. 가시죠. 가방을 챙겨듭니다. 녹음기, 카메라, 수첩. 거울을 봅니다. 70살 할머니가 서 있어요. 주름진 얼굴, 흰 머리. 하지만 눈빛만큼은 젊은이 못지않게 날카롭습니다. 자, 가볼까? 문을 나섭니다. 밖에는 또 다른 사건이, 또 다른 피해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더 이상 약한 할머니가 아닙니다. 70살이지만 싸울 수 있어요. 늙었지만 정의를 위해 뛸 수 있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70살이든 80살이든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악도 있어요. 주변을 잘 살피세요. 이상한 징조가 보이면 도움을 청하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저처럼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믿으세요. 여러분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길 바라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때가 아닙니다. 저는 70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